안녕하십니까. 일산앞전치과 김용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이용한 사이너스 플로어 엘리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의 레이아웃입니다. 위쪽에는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거상할 수 있는 큐렛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크레스탈 어프로치와 라테랄 어프로치를 둘 다 시행할 수 있는 드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사이너스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스타퍼 시스템도 같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라테랄 어프로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이너스 수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분석을 해봤었을 때 약 33%의 케이스에 있어서 사이너스 서저리를 해야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33% 정도의 환자들은 상악동 플로어까지 잔종골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든 라테랄 어프로치든 사이너스 서저리를 시행을 해야만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식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이너스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측방으로 접근하는 라테랄 어프로치가 있겠고요. 치아가 있었던 부위, 크레스탈 쪽으로 접근하는 크레스탈 어프로치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크레스탈 어프로치와 라테랄 어프로치를 대부분 나눠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1996년에 열렸었던 사이너스 컨센서스 컨퍼런스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6mm를 기준으로 해서 6mm보다 잔종골이 적을 때는 라테랄 어프로치를 가이드를 했고요. 6mm 이상이 됐을 때는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가이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머신드 서페이스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기 때문에 그 상악 구치부에서 최소 12mm 길이의 임플란트를 추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러프 서페이스 임플란트들이 개발되면서 10mm 혹은 8.5mm도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 4mm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라테랄 어프로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테랄 어프로치라 함은 상악동의 측벽에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 그 윈도우를 통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거상을 하고 거기에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위치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악동의 측벽, 라테랄 월에 윈도우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윈도우를 형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인 방법, 라운드 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 덴티스의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에서는 두 종류의 라운드 벌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버와 카바이드 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바이드 버는 1.4와 1.8mm의 두 가지 직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약간 큰 직경의 1.8mm의 라운드 벌을 추정을 하고 숙련이 될수록 작은 직경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퍼포레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바이드 버로 어느 정도의 외형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다이아몬드 버를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직경 2.0mm의 다이아몬드 버가 같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이트, 로우 스피드용 스트레이트 라운드 버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트레이트 핸드피스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한 이 두 종류의 라운드 버를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운드 버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번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는 약 2번에서 4번 라운드 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에는 4번 라운드 버 정도가 되는 1.8mm 직경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더 숙련이 되다 보면 작은 직경 1.4mm 정도의 라운드 버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테랄 윈도우를 디자인을 할 때는 그 후상치조신경의 위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치조정에서부터 후상치조신경의 골래, 동맥, 골맥 분지, 그 골래를 지나가는 분지까지는 약 18mm에서 19mm 정도 상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하방에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해야만 우리가 수술 중에 블리딩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라테랄 윈도우의 위치와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는데요. 먼저 절개선을 상악동의 전연, 안테리어 보더보다 약 5에서 10mm 정도 상방의 절개선을 형성을 해주시고요. 전방 절개선을, 수직 절개선을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안테리어 마진은 상악동의 안테리어 보더, 전연에서부터 약 2에서 3mm 정도 떨어져서, 그리고 인페리어 보더도 마찬가지로 사이너스의 플로어에서부터 약 2에서 3mm 정도 떨어져서, 포스테리어 마진은 내가 식립하고자 하는 최후방 임플란트의 위치에 따라서 좀 더 메지알 쪽에 있거나 좀 더 디스탈 쪽으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슈페리어 마진은 최소 라테랄 윈도우의 하이트가 5mm 이상 되긴, 초보자의 경우에는 약 8mm 이상 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윈도우가 너무 작으면 기구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천공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천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치에 또한 적절한 사이즈의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안테리어 보더에 가깝게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해야만 버컬 칙에 방해 없이 기구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천공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이트 핸드피스와 라운드벌을 사용해서 라테랄 윈도우를 사이누스의 그 측벽에 형성을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라테랄 월의 측벽 수직으로 벌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천공의 위험성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핑그레스트를 준 상태에서 앵글드하게 그 라운드버의 측면을 사용해서 측벽을 갈아내는 형식으로 조금씩 삭제를 하셔야만 버에 의한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천공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세이브 사이누스 키트에는 카바이드 버와 다이아몬드 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라테랄 월, 코티칼 부분을 갈아낼 때 있어서는 카바이드 라운드 버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안쪽에 블루이시한 그 휴가 보이게 된다면, 음영이 보이게 된다면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거의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엔 사이누스 멤브레인에 직접적으로 카바이드 버를 사용하게 되면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버로 교체를 하셔서 얇게 남아있는 부분을 그라인딩을 해주시는 것이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천공을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라운드 버를 이용해서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하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직으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라운드버의 측면을 이용해서, 그리고 핑거레스트를 익스트라오랄이나 인트라오랄에 준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라테랄 윈도우가 매우 얇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수직으로 사용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사이누스 멤브레인까지 버그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천공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증리에 있어서는 제가 카바이드 버 하나만 사용했던 증리가 되겠는데요. 위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에 그레이시하거나 블루이시한 음영이 비쳐 보인다면 바깥쪽에 있는 코티칼 본이 거의 다 삭제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바이드 버를 다이아몬드 버로 교체를 하셔서 마무리하시는 것도 천공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뜯어내시면 되겠고요. 라테랄 윈도우를 제거를 하는 방법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라테랄 윈도우를 제거를 하고 멤브레인을 거상하기 전에 이렇게 프랙처 시키고 나서 주변에 불규칙하고 샤프하게 남아있는 마진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위들에서 기구 조작을 하다 보면 저런 본들의 멤브레인이 걸리면서 찢어지게 될 확률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거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얇게 남아있거나 불규칙한 본들을 트리밍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세이브 사이누스 키트 안에는 라테랄 월 익스펜더가 들어있습니다. 사이드 커팅 드릴과 유사하게 측벽에 커팅 블레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끝쪽에는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돌출된 부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측벽을 이용해서 얇게 남아있는 본들을 삭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라테랄 윈도우의 사이즈가 너무 작다고 판단되면 이거를 이용해서 확장을 더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을 할 때는 커팅 블레이드가 측벽에 있기 때문에 측벽으로 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라운드버를 이용한 통상적인 방법의 측방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이브 사이누스 키트 안에 들어있는 그 전용 스페셜한 드릴을 이용한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사이누스 키트의 그 라테랄 어프로치용 파트에는 두 종류의 드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LAD, 라테랄 어프로치 드릴과 LAR, 라테랄 어프로치 리머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두 드릴을 이용해서 어떻게 라테랄 월에 윈도우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R, 라테랄 어프로치 리머는 라테랄 월을 그라인딩을 하면서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LAT, 라테랄 어프로치 드릴은 본 리드, 통상적인 방법의 라테랄 윈도우 어프로치와 마찬가지로 라테랄 월의 본 리드를 형성을 해서 윈도우를 형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LAR, 라테랄 어프로치 리머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타퍼를 끼워서 그 라테랄 월을 갈아주게 되겠고요.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타퍼를 0.5mm씩 바꿔가면서 전진을 해서 사이누스 멤브레인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스타퍼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스타퍼 시스템은 0.5mm부터 3mm까지 0.5mm 간격으로 증가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직경은 약 8mm가 되겠고요. 그 사용할 때의 권장 RPM은 800에서 1200 RPM. 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라운드 벌을 사용할 때는 스트레이트 핸드피스가 필요하지만, 이런 LAR이나 LAT를 사용을 할 때는 임플란트용 핸드피스에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릴링 스피드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드릴과 동일하게 800에서 1200 RPM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AD가 되겠습니다. 본 리드를 형성을 해서 라테럴 윈도우를 만드는 방식이 되겠고요. LAR과 마찬가지로 약 800에서 1200 RPM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임플란트용 콘트라 앵글 핸드피스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스타퍼를 연결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가장 긴 스타퍼의 길이는 0.3mm, 가장 짧은 건 0.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에 있어서 라테랄 월의 평균적인 두께가 약 1.5에서 3mm 내외이기 때문에 0.5에서 3mm 정도면 충분히 라테랄 월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템의 라스키트가 되겠습니다. 라스키트도 그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와 마찬가지로 그 라테랄 월을 갈아내서 윈도우를 형성하는 드릴과 본 리드를 만드는 두 종류의 드릴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오스템의 라스키트는 직경이 7.0mm고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는 8.0mm라서 조금 더 큰 윈도우를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기구 조작에 있어서는 약간 큰 윈도우가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덴티움의 다스크 키트가 되겠습니다. 라테랄 월을 형성하는 방식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 갈아내서 형성하는 방법과 본 리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는 스타퍼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초보자들이나 초심자들이 사용할 때는 이런 드릴로 인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에 의도치 않은 천공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타퍼 시스템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먼저 LAR, 라테랄 어프로치 리머를 이용한 씬아웃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AR은 라테랄 월을 그라인딩을 해서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직경 8mm의 LAR 드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임플란트용 핸드피스에 연결을 하고요. 0.5mm 스타퍼부터 연결을 해서 드릴링을 시작을 하는데요. 술전에 미리 CT를 촬영을 해서 라테랄 월의 두께를 체크할 수 있다면 그 측정된 라테랄 월의 두께보다 약 0.5에서 1mm 정도 짧은 스타퍼를 끼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1.0 스타퍼를 끼우고 다시 드릴링을 더 전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5, 2.0, 2.5, 3.0까지 이 중간에라도 드릴을 멈추고 나서 라테랄 월을 확인했을 때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음영이 비쳐 보이게 된다면 드릴링을 멈춰야 되겠죠. 아무리 스타퍼 시스템이 있는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라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드릴을 사용하게 되면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천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통상적인 방법대로 절개를 하고요. 스타퍼를 끼운 상태로 LAR을 드릴링을 시작을 합니다. 항상 드릴링이 마치게 되면 라테랄 월 드릴링된 사이트를 확인을 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노출됐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0.5mm씩 전진하기 위해서 스타퍼를 교체를 해주고 다시 드릴링을 해주게 됩니다. 사이너스 멤브레인 음영이 비칠 때까지 전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AD, 라테랄 어프로치 드릴을 이용한 월오프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LAD는 라테랄 어프로치 드릴은 본 리드를 형성을 해서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에 라운드벌을 이용한 통상적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라테랄 윈도우를 떼어낼 수가 있는 방식이 되겠죠. 절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직경 8mm의 LAD, 라테랄 어프로치 드릴을 임플란트용 핸드피스에 연결을 하고 0.5나 1mm 정도의 스타퍼를 연결을 해줍니다. 커팅 스피드는 약 800에서 1200 RPM, 통상적인 임플란트 드릴링과 유사하고요. 아까 라운드벌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LAD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블루이시하거나 그레이시한 그 음영이 비쳐 보인다면 라테랄 윈도우가 거의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비쳐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드릴링을 멈추시고 그 라테랄 윈도우를 떼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스타퍼를 바꿔가면서 0.5mm씩 전진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 라테랄 윈도우를 제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차적으로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에 있는 1번 사이너스 큐렛을 이용해서 라테랄 윈도우의 마진으로부터 멤브레인을 디태치를 해주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LAD나 LAR을 사용할 때도 통상적인 방법의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 후상 치조 동맥 손상으로 인한 블리딩을 피하기 위해서는 치조정에서부터 약 18mm 내에 그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 드릴을 사용하는 범위를 저 하방 쪽에 후상 치조 동맥이 지나가는 그 하방으로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직경 8mm의 드릴을 가지고 멀티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큰 윈도우를 형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라운드벌을 이용해서 통상적인 방법의 윈도우를 형성을 해도 되지만 내가 스트레이트 핸드피스가 없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용 핸드피스로 사용을 하시고 싶을 때는 라테랄 어프로치 드릴이나 라테랄 어프로치 리머, LAD나 LAR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에 이렇게 윈도우를 형성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멀티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메지오디스탈로 좀
와이드한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할 때는 LAD를 이용해서 저렇게 두 군데에서 윈도우를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통상적인 방법의 라운드버를 이용한 것과 유사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떼어내고 멤브레인을 거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아우디의 엠블럼과 유사한 형태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LAR과 LAD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LAD를 좋아합니다. 라테럴 어프로치 드릴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본이 윈도우를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본 그래프팅을 시행한 다음에 라테럴 윈도우를 리포지셔닝 시켜줌으로 인해서 그쪽 윈도우 사이트의 콜라겐 멤브레인을 커버를 해줄 그런 가능성을 낮춰주게 되겠습니다. 또한 멀티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이 LAD를 사용할 때 있어서는 여러 군데 이렇게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에 사용해서 메지오 디스탈로 좀 긴 라테럴 윈도우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두 군데나 세 군데에 저는 LAD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얇게 연결되는 저런 마진 부위 같은 경우를 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좀 더 확장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월리스팬드 측벽을 이용해서 윈도우를 좀 마무리를 해주면 훨씬 더 안전하고 충분한 크기로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의 라운드버와 LAR, LAD를 이용해서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는 라테럴 윈도우를 통해서 멤브레인을 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멤브레인을 거상하는 큐렛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에는 이렇게 네 종류의 사이너스 큐렛과 본 패커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이너스 큐렛은 세 종류가 되겠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건 크레스탈 어프로치용 본 패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쪽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사이너스 큐렛입니다. 노란색으로 컬러 코팅이 되어 있고요.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사용해서 라테럴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거상을 할 때는 1번서부터 3번까지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1번 사이너스 큐렛의 끝쪽은 이니셜 멤브레인 세퍼레이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처음에 라테럴 윈도우를 떼어내고 라테럴 윈도우의 마진을 따라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박리해 주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약 9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초기에 사이너스 플로어로부터 그 멤브레인을 박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번 사이너스 큐렛의 끝쪽은 라테럴 윈도우를 제거하고 나서 라테럴 윈도우의 마진을 따라서 넣어서 그 멤브레인을 이니셜리하게 디태치를 해주게 되겠고요. 90도 정도 꺾인 것을 가지고 사이너스 플로어나 디스탈 쪽에서부터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일단 박리를 해주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사이너스 큐렛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쪽 끝에는 이렇게 버섯 형태로 생겨 있어서요. 우리가 멤브레인 세퍼레이터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라테럴 윈도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진을 따라서 저 멤브레인 세퍼레이터를 넣고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너스 라테럴 윈도우의 마진으로부터 멤브레인이 박리가 되게 되겠고 다음 기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반대쪽에 있는 90도 정도 꺾여 있는 멤브레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플로어나 아니면 디스탈 그리고 안테리어 보더로부터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일단 디태치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번 사이너스 큐렛입니다. 약 한쪽 끝은 130도 정도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요. 조금 더 깊이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기 위한 용도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한쪽 끝은 페리오스탈 엘리베이터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라테럴 윈도우를 떼어낼 때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조금 더 깊숙이 넣어서 팔라탈 쪽의 월로부터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디태치를 할 때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깊숙이 넣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더 디태치할 때 사용하는 약 130 정도 구부러진 한쪽 끝이 있겠고요. 그 반대쪽은 페리오스탈 엘리베이터와 유사하게 생겨서 라테럴 윈도우를 떼어내거나 아니면 저 깊숙이 팔라탈 쪽에 있는 월을 따라서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 할 때 사용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번 사이너스 큐렛입니다. 3번 사이너스 큐렛은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거상하고 난 다음에 그 하방으로 고리식재를 채울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쪽은 본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캐리할 수 있는 스파츌라 형태 아니면 스푼 형태로 생겨 있고요. 그 바깥쪽은 본을 패킹할 수 있는 플러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형 고리식재를 떠서 위치를 시키게 되겠고요. 한쪽 끝 또한 한쪽 끝이 반대쪽 끝을 이용해서 패킹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엘리베이션하는 큐렛들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항상 이 큐렛의 끝이 본과 접촉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멤브레인을 다이렉트하게 밀어버리게 되면 멤브레인을 천공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또한 조심스럽게 사이너스 내부의 그 본의 형태를 따라서 점진적으로 푸시 앤 풀 모션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또한 점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이렉트하게 밀어버리게 되면 멤브레인을 찢을 수가 있겠죠. 처음 시작서부터
최종의 마지막에 팔라탈 월 쪽까지 디태치를 함에 있어서까지 기구의 끝은 사이누스 내부의 본과 접촉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구를 사용하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사이누스 큐레를 사용하는 순서는 제일 처음에 라테랄 윈도우를 띄어내고 나서 멤브레인 세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맞은 부위를 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맨 뒤쪽에 디스탈을 먼저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탈이 더 접근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어 쪽을 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으론 메지알 쪽, 안테리어 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그 제일 깊숙이 아까 말한 2번 사이누스 큐렛의 끝쪽 페리오스텔 엘리베이터와 유사하게 생긴 것을 이용해서 팔라탈 쪽을 디태치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메디알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팔라탈 쪽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디스탈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플로어, 인페리어 보더 쪽으로 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지알 쪽, 안테리어 쪽으로 오게 되겠고 저 깊숙이 팔라탈 쪽으로 그 기구를 넣어서 멤브레인을 거상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완벽하게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사이누스 플로어로부터 박리가 되고 나면 전반적인 형태가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마치 천장을 이루고 있듯이 이렇게 바닥과 평평하거나 아니면 사이누스 플로어의 평평한 형태가 되도록 거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이누스 내부의 형태가 평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약 90도 꺾인 기구부터 시작해서 130도 그리고 페리오스텔 엘리베이터 같이 끝이 평평하게 생긴 것들을 이용해서 각 부위들을 적절하게 박리를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세이브 사이누스 키트를 이용했던 케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부위에 하나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발치한 지는 약 3, 4개월 정도가 지났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이누스 플로어까지의 잔존골의 높이가 약 3에서 4mm 정도로 관찰이 됩니다. 또한 버코팔라탈 위드스가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크레스탈 어프로치보다는 라테랄 어프로치를 선택을 하기로 했고요. CT상에서 보시면 이 라테랄 월의 두께가 약 1.5에서 2mm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우리가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버티컬 인시전을 줘야 되는데요.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에 두 개의 인시전을 줘야 되겠습니다. 통법대로 절개선을 형성을 하고 플랩을 박리를 해서 라테랄 월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LAD, 라테랄 어프로치 드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타퍼를 연결을 해서 본 리드를 형성을 해서 제거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직경 8mm의 LAD를 임플란트용 콘트라잉글 핸드피스에 연결을 하고 1.0mm의 스타퍼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이니셜 드릴링을 해주고요. 아직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음영이 비쳐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 1.5mm 스타퍼로 바꿔서 더 전진을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라테랄 윈도우를 제거를 해냈습니다. 이렇게 제거한 라테랄 윈도우는 쌀라인에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쌀라인을 보관을 하고 본그래프트 머테리얼 수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세이브 사이누스 키트에는 본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본웰을 꺼내셔서 저기에 떼어낸 그 라테랄 윈도우를 보관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라테랄 월의 두께가 부위에 따라서 균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위쪽 상방 쪽에서는 사이누스 멤브레인이 노출됐지만 저 하방에서는 두꺼운 라테랄 월의 두께로 인해서 남아있는 본이 있습니다. 이런 불규칙하고 샤프하게 남아있는 본들은 기구를 사이누스 큐렛을 넣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월 익스펜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드릴의 측면에 그 절삭날을 커팅 블레이드를 가지고 있는 드릴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 라테랄 월 익스펜더를 이용해서 얇게 남아있는 월들을 정리를 해주고요. 그러면 저렇게 멤브레인이 천공되지 않고 깨끗하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1번과 2번 사이누스 큐렛을 이용해서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디태치를 해줍니다. 1번 큐렛의 끝쪽에 있는 버섯 형태로 생긴 멤브레인 세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맞은 부분에서부터 디태치를 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1번 사이누스 큐렛의 끝쪽 멤브레인 세퍼레이터를 마진을 따라서 돌려주면서 일단 그 다음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누스 큐렛을 순차적으로 사용을 해서 멤브레인을 디태치를 시켜줬습니다. 디태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시린지 타입의 알로제닉 본그래프트 머테리얼을 채워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쌀라인에 보관했었던 본 리드, 라테랄 윈도우를 제 위치에 위치시켜줬습니다. 이렇게 그 코니컬 본 리드를 다시 위치시켜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 부위를 다시 굳이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커버해줄 필요가 없겠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LAD, 라테랄 어프로치 드릴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해주고요. 초기 고정력이 좋았기 때문에 힐링 어바트먼트 체결하고 프라이머리 클로즈에서 수술 마무리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루 CT상에서 보시면 라테랄 윈도우가 다시 재위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누스가 돔 형태로
아이디얼하게 잘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멀티플 임플란트를 위해서 LAD를 여러 군데에 사용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악 좌측에 치아들이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먼저 발치를 했고요. 발치를 하고 약 한 2개월 정도 기다렸습니다. 술전 사진이 되겠고요. 4번과 5번, 6번에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직 절개선을 주고 플랩을 발상을 해서 라테랄 월을 노출을 시켰고요. 먼저 뒤쪽에 LAD를 이용해서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멀티플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하나의 윈도우만으로는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먼저 형성을 하고 앞쪽에 또 하나의 윈도우를 형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그 라테랄 어프로치 드릴을 사용했던 부위에 이 얇게 남아있는 이스무스 부위 같은 경우에는 기구 조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월 익스펜더를 이용해서 확장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월 익스펜더를 이용해서 확장을 시켜준 다음에 사이누스 멤브레인을 거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슈린지 타입의 동종골 이식제, 알로제닉 본그래프트 머테리얼을 이용해서 패킹을 해주고요. 아까 띄어내서 보관했던 라테랄 윈도우를 그 위치에 다시 위치를 시켜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 후 프라이머리 클로즈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PA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를 이용한 라테랄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카바이드와 다이아몬드로 구성된 라운드벌을 이용해서 통상적인 술식도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LAR이나 LAD와 같은 전용 드릴을 이용해서 또한 안전한 스타퍼 시스템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이누스 멤브레인의 천공 없이 안전한 라테랄 윈도우의 형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성된 3가지의 사이너스 큐렛을 이용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거상과 본 패킹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쉽고 유용하게 라테랄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유용한 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